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삼국 통일 전쟁 관련해서 봤었고,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해 관련해서 진행을 해볼 차례인데요. 네, 통일신라, 발해 보통 남북국 시대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이 통일신라하고 발해는 이 통일을 한 다음에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각각의 특징을 조금 갖고 있는 나라들로 나옵니다. 이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흩어져 있었던 수백 년의 나라를 한 번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일을 했었던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신문왕이나 문무왕이나, 문무왕 아들이 신문왕이죠. 통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때에, 왜냐면 각자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한 바구니 안에 들어갔을 때 똑같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백제, 고구려, 신라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신문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발해 같은 경우는, 발해사는 사실 우리가 유적지가 한국에 거의 없죠.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없습니다. 발해는. 발해는 중국에서도 조금 더 위쪽 동네로 가야 있는 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시험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지엽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서 이 등급을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상식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발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겠죠. 이거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1번. 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 왕이 누군지 알 수 있게 지금 힌트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뭔가 헷갈리는 게 있어서 3점짜리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답사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 답사 계획서 장소도 지금 익숙한 데가 몇 군데 보여요.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이 왕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삼국 통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겠죠? 우리가 보통 문무대왕이라고 하죠. 문무왕인데 문무대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답사지가 전부 역사 여행지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주 수학여행으로 많이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경주 지역으로 내려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네요. 지금 왕이 거주한 궁성이라고 반월성이라는 월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 경주에 가도 월성이라는 게 건축이 남아있진 않아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약간 요렇게 마카로니처럼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보고 반월성이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유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가 옛날에 궁성 자리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긴 좀 유명한 데죠. 동궁과 월지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사진은 낮 사진이 되어 있는데 혹시 경주 가시면 여기는 주로 밤에 가죠. 야간에 문화재를 보는 거를 유행을 시킨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궁과 월지라고 있고요. 그리고 가문사지하고 대왕암은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 있는 곳인데 지금은 지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지금 사찰이 남아있진 않고 이렇게 탑만 두 개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 탑이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여기 실제로 앞에 사람이 서면은 한 요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 엄청나게 큰 크기를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가문사지하고 대왕암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마 위에 두 개만 딱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싶으셨을 텐데 밑에 두 개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알고 계시면 이거 누구에 대한 문제구나 바로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왕암은 문무대왕의 뼈가루를 뿌렸다라고 전해지는 이 수중릉이라고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무대왕릉이다, 이쪽이. 그래서 대왕암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고, 왜냐면 여기를 조사를 했는데 거의 발견된 거는 없어서 그렇다더라는 얘기가 나올 뿐이에요.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이 대왕암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문사지가 있는데 이 가문사라고 하는 건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찰을 지은 사람은, 완성해서 지은 사람은 문무대왕의 아들인 신문왕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요거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서로 연결된 유적지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왕은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했었던 문무왕입니다. 자, 문무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는 건 문무왕이 아니고 진흥왕이 하는 거죠. 더 앞선 시기에 진흥왕이 하는 겁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요게 정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외사정이라는 걸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방간을 왜 감찰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삼국통일 되기 이전의 신라는 그 경주 쪽에 좀 동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되게 작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산맥에 막혀 있는 그런 데였는데 삼국통일을 하고 나면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왕이 여러 명으로 분산될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지방관들을 보내야 될 거예요.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영토만 넓어진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이제 우리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이 나중에 먼 곳에서 다시 반란을 도모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그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감시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삼국 통일을 해서 요만했던 땅이 이만해지고 여기에는 신라 사람이 아니라 백제 사람이랑 고구려 사람도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체크를 해주시면 왜 지방관을 감찰을 해야만 했는지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무대왕이 맞닥뜨렸던 첫 번째 문제점이기도 했었는데 요거를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2차 도대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는 건 법흥왕이 하는 거죠. 이거 법흥왕이 하는 거고,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 상품과를 실시하는 거는 원성왕이 하는 겁니다. 원성왕.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충 옥탑을 건립을 하는 건, 황룡사라는 사찰 자체를 짓기 시작하는 건 진흥왕이지만 이 탑을 세우는 거는 선덕여왕입니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삼국통일한 문무왕의 업적은 꼭 비교해서 알아놓으세요. 문무왕하고 신문왕은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 미출군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이 검은 옥대를 바쳤다 라고 나옵니다. 이 왕이 놀라고 기뻐해서, 이 왕은 누구냐면 용한테 옥대를 받았어요. 지금 왕이 놀라고 기뻐서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을 하고, 사람을 시켜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로 나오자 산과 용은 호련히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왕이 가문사에서 유숙하고, 방금 위에서 가문사지가 나왔었어요. 행차에서 돌아와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월성의 천종고에 보관을 했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물 때 비가 오고 비가 올 때 개며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평온해졌다. 이를 만파식적이라고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삼국유사 기이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죠. 마치 당연히 있는 것처럼 용의 존재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용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서 만파식적이라는 걸 만든 이 사람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통일된 신라를 본격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롤을 받았던 사람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용은, 이 만파식적 얘기가, 이 용이 문무대왕이 죽을 때 내 시신을 땅에다 묻지 말라고 하고 죽거든요. 그때 한창 일본이 자꾸 동해바다 건너가지고 막 쳐들어올 때라서 나는 죽어서도 동해바다를 지키는 용이 돼서 쟤네들이 못 넘어오게 막을 거니까 나의 시신은 땅에다가 묻지 말고 바다에다가 뿌려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무덤을 육지에 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황상 그리고 거리상 가장 가깝고 실제로 사찰들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를 봤을 때 아까 봤었던 대왕암이 실제 수중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스토리하고 지금 연결이 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만파식적은 여기저기에서 전설처럼 전해서 내려오는 건데, 이 만파식적이 정말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피리는 아니었겠죠. 이걸 조금만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언급을 할 정도로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왕이 왕이 됐을 때 삼국도 통일했고, 뭐 귀족들도 서로 공세운 귀족도 있을 것이고, 원래 신라는 귀족 집단의 힘이 조금 센 곳이에요. 그래서 왕이 딱 올라갔을 때 귀족들도 본인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왕하고 겨루기를 좀 하고 있었겠죠.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신라가 맞닥뜨렸던 거는 이제 내부에서 귀족들이 너무 왕의 힘을 누르지 않게 왕 밑으로 모두가 다 똑같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거.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피리의 존재까지 등장을 하면서 요런 걸 얘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신문왕에 관련된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는 거는 법흥왕이 하는 거예요. 법흥왕.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하는 거, 이거 지증왕이 하는 거죠. 지증왕.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사실 이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신문왕이라는 걸 알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초반시기 거라서 아니라는 거 아실 건데, 마립간은
우리가 왕이라는 호칭을 쓰기 전에 신라가 한참 초반에 썼던 왕호 중에 하나죠. 뇌물마립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신라는 오랫동안 자기 고유의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고요. 왕을 부르는 호칭도 왕이라고 하는 중국식 호칭으로 바로 쓰지 않고 신라라는 국가가 생겨나고 나서 한 500년 정도 흐른 뒤에야 왕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박혁거세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박혁거세 왕이라고 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자기네들 고유의 호칭으로 좀 불렀어요. 거서간이라는 호칭이 있고요. 거서간, 이사금, 차차홍 이런 호칭들이 있고 마립간이라고 하는 게 왕 직전에 나오는 호칭인데 그 갑옷을 입고 있는 군장의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마립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립간의 힘이 가장 강력해졌을 때 왕이라는 호칭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이 마립간은 한참 앞선 시기에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뇌물 마립간이라는 사람이에요.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격파하는 건 신문왕이 하는 게 아니라 신문왕의 아버지였던 문무왕이 매소성이나 기불포 전투라는 마지막 나당 전쟁이 있었죠. 여기에서 그들을 이 한반도 밖으로 쫓아내고 나서 삼국 통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무왕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음도를 비롯한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이게 답인데 신문왕 얘기에서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예요.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진골 귀족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뭐 했느냐. 그걸로 나오는 게 요건데 노급을 폐지하고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방식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료전을 주고 노급을 폐지했다. 그것보다도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김흠돌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김흠돌은 진골 귀족이고요. 쟁쟁한 진골 귀족이었고 이 사람이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김흠돌의 난이라는 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흠돌을 숙청하고 장인어른까지 숙청을 하면서 귀족 세력을 누르는 이걸로 이제 왕권을 상당히 강화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김흠돌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바로 연결해서 신문왕을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3번. 빈출 딱지가 붙어있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웹툰 기획안인데 무슨 왕이 왕권을 지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방금 우리가 했던 얘기가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진골 귀족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걸 진압하면서 왕권을 올린 사람, 이것만 봐도 이 사람 신문왕인 거 알겠죠? 이 사람은 지금 신문왕이고요. 이 사람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뭘 했을까 여기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 체크 한번 해놓을게요. 국학을 설치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했고 구조를 정비해서 지방 통치 체제를 갖춰야겠죠. 아버지가 땅을 넓혀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나눠서 골고루 다스리는 거 해야죠. 구주. 그리고 네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가 뭐냐. 이런 것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골라보겠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다. 관료전은 이제 일한 대가만큼 받는 거고요. 노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급이 진골 귀족들한테 굉장한 힘을 더해줬었던 어떤 요소입니다. 노급이라고 하는데 속해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이 노동력도 내가 맘대로 차출해서 쓰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농사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병사로 치환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임금 보통 노급을 폐지하고 왕권이 약한 임금이라면 노급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겠죠.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거겠고요. 마립간이라는 칭호 처음 쓴 사람 바로 앞에서 뇌물왕이라고 뇌물 마립간 나왔었죠. 이사부를 보내서 오산국을 복속시키는 것 지증왕,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것 진흥왕,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거 법흥왕이죠. 다른 사람들 체크해 주시고 1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와 같은 중앙통치 체제를 운영한 국가의 지방통치에 대해 발표를 해보자. 중앙통치, 집사부, 병부, 위화부 등의 14개의 중앙부서가 운영이 됐고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이 왕명을 받들어서 국정을 수행하고 감찰기구인 사정부가 있었고 중앙교육기관으로 국학이 있었다. 바로 위에서 신문왕이 국학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4개의 중앙부서가 있고 집사부가 있고 하는 거에서 이거 신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 신라 중에서도 통일신라죠.
자, 통일신라의 통치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통일신라의 지방 통치에 대한 거 맞게 얘기한 거를 골라보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신라가 하는 게 아니라 고려가 하는 거죠. 고려시대 성종 때 하는 거예요. 경제소를 설치해서 유향소를 통제하는 거 조선시대죠. 국경지역인 양계에 병마사를 파견을 하는 거 북계라고 하는 북계도 있고 동계도 있고 하는 양계를 설치해서 이 국경지역을 줬던 거는 고려 시대 얘기죠. 고려. 상수리 제도를 실시를 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요게 답입니다. 지금 땅이 커졌어요. 땅이 넓어져서 그 지방까지 직접 가서 감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방에 있는 지방의 유력자들의 자제들, 관리나 유력자들의 자제들을 불러가지고 인질처럼 잡고 있는 거를 상수리 제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 거겠죠. 4번이 답이고요. 각 도에 관찰사를 보내서 관할 고을의 수령을 감독하는 거 조선시대에 썼던 겁니다.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정비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은 지도 이미지만 봐도 이거 어딘지 바로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기를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한주, 삭주, 명주, 주주, 주주주 지금 9주가 나왔고요. 부경경, 금관경, 남원경, 경경경 5개 있네요. 구주 오소경이라는 이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었던 거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지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구서당 10정의 군사조직을 운영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지금 땅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졌어요. 여기에 신라 사람,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군대를 편성을 해야겠죠. 구서당이 중앙군이고 10정이 지방군입니다. 여기에는 이 신라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백제 사람도 넣고 고구려 사람도 넣고 이제 우리는 신라라는 같은 바구니 안에서 다 같이 나라를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군대 조직을 운영을 합니다. 자,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없는 거 지워주면 되겠죠. 먼저 그냥 소거를 해버릴게요. 욕살, 철여근지 등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건 통일신라 거가 아니라 고구려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네요. 그럼 니은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면 소거법으로 2번밖에 안 남는데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세력 견제하죠. 땅 커졌으니까 지금. 북계에 병마사를 파견을 해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건 고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6번. 요것도 빈출 키워드가 붙어 있네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 고기에 이르기를 고려의 옛 장수 조영의 성은 대신이 대조영이잖아요. 대조영 누군지 아시죠? 발에 세운 사람 대조영. 대신이 남은 군사를 모아서 태백산 남쪽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가라고 하였다. 대조영이 세운 국가는 발해죠. 이거 발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장도에 보면 이 가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 밖에 있다. 상당히 지금 윗동네로 올라가야 됩니다. 동모산에 건국을 했다는 대조영의 발해에 해당하는 거 옳은 걸로 되는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군사조직으로 구서당 10정 편성하는 거 방금 우리 계속 본 거잖아요. 통일신라. 정사암에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정사암이라는 그 큰 너럭바위 같은 데 모여서 재상들이 회의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백제 거죠. 이거 백제 거.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갖추었다. 광평성을 만드는 거는 궁예입니다. 궁예. 후고구려 관련된 얘기죠. 5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게 답인데 사실 발해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책이 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되게 파편이에요. 그중에서 나오는 건 정해져 있고 근데 발해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땅이 엄청 넓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발해 땅까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발해의 최고 전성기 땅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수십 개가 지금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큰 크기거든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었다는 거예요. 이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잘게 나눠야겠죠. 그래서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 발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수리제도 나오는 거는 통일신라였죠. 얘는 통일신라.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개원 20년의 발해가
천자의 조정을 원망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등주를 습격을 해서 자사 위준을 살해했다. 그래서 황제가 노해서 군사를 징발을 해서 바다를 건너서 공격을 해서 토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에 수기하고 있었던 신라인 김사란을 귀국시켜서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도록 했다. 발해가 등주라는 데를 먼저 공격했다라고 나와요. 발해가 당나라 쪽에 이 중국 땅을 먼저 공격을 했었던 시기는 언제냐면 무왕이라는 임금 때 이거 해요. 이미 지금 왕호에서도 이 무를 중시하는 무왕의 느낌이 지금 나죠? 무왕 때의 등주 공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 사람 때 요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표에서 찾을 때 일단은 무왕이 즉위를 해야겠죠? 무왕이 즉위를 일단 해야 되고요. 무왕 즉위 중에 생겨났었던 일이니까 문왕에 천도하는 것까지는 가면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밖에 남지가 않죠? 2번으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발의 문제는 가끔 되게 희소한 사료가 나와서 되게 낯선 사료가 나와서 몰라가지고 처음 보는 사료라서 틀리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나 자료가 진짜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도 연표 문제도 복잡하게는 안 나와요. 첫 번째 대조영부터 문왕, 무왕, 선왕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왕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업적을 좀 기억을 해주면은 이거를 섞어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네, 정답 2번으로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8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발해에 이 왕이 사용한 연호이다. 대흥이라는 연호를 썼다라고 하네요. 딸인 정효공주의 묘지석에 기록된 이 연호와 황상이라는 칭호는 발해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효공주 무덤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딸을 두고 이 황제를 칭하고 나라를 크게 융성시켰던 사람, 대흥이라는 연호를 썼던 사람은 문왕입니다. 문왕은 대흥 그리고 보력이라는 걸 하나 더 써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참고로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왕에 대한 얘기인데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북연의 왕을 신하로 봉하였다. 도망친 북연이라는 국가의 왕을 신하로 봉한 거는 발해 때 얘기가 아니고 고구려 장수왕 때 일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 일이에요. 이게 조금 특이한 선지일 수는 있었겠네요. 지리산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우는 거는 문왕이 아니고 대조영이 하는 거죠. 대조영의 왕호는 고왕입니다. 고왕.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외를 격퇴했다. 신라의 군대를 보내서 외를 격퇴하는 거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하는 거였죠. 이것도 아니고요.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겨서 체제를 정비하였다. 수도를 옮기는 게 조금 나오는 게 있어요. 천도를 해서 체제를 좀 크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문왕 때 이걸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그 뒤에 왕들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선왕이라는 사람 때 영토가 가장 커지면서 엄청난 융성을 누리게 돼요. 그거의 어떤 베이스를 마련해 놓은 사람이 이 문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옮기는 부분이 지금 하나 나오고 있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조직을 확립했다는 건 영토 제일 컸을 때 얘긴데 이때 발해를 불렀던 호칭이 그 해동성국이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바다 동쪽에 엄청나게 융성한 국가가 있다라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지칭을 해줄 정도로 영토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렇게 지칭이 될 때가 이제 선왕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선왕과 문왕의 업적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구별을 해가지고 한번 체크해서 확인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발해 시대 문제인 것 같네요. 발해 문제는 안 나오진 않습니다. 안 나오기 좀 힘들죠. 이거의 발해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좀 심화 편에서는 이렇게 꽤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8번에 4번으로 찾아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문으로 만나는 한국사 신이 삼가 이 가라는 국가의 원류를 살펴보건대 고구려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본디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부락에 불과했는데 걸사비우와 대조영 등이 대조영 이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련되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죠. 이 사람이 건국에 관여하는 거 발해라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름을 진국이라고 하였더라라는 사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치원이 작성한 글의 일부인데 북국으로 표현된 발해의 건국 과정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사료입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정사함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거 백제가 하는 거고요.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여근지 등을 두는 거 고구려가 하는 거고,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하는 거 고려가 하는 거죠. 요런 거 호칭 같은 거 나오면 서적관리, 주요 문서 작성 등을 위해서 문적원을 두었다. 이거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게 발해 겁니다. 나머지 오답 보고 정리할게요. 골품에 따라 관등의 승진, 일상생활 등을 엄격히 제한했다. 골품제죠, 이거? 이거 신라 겁니다. 그래서 4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적포, 이런 문적원이라고 하는 서적 자료 같은 거를 정리하는 이런 부서에 대한 것도 가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선지일 텐데 이런 문제의 특징은 다른 게 확실히 오답입니다. 다른 게. 그 오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9번에 4번. 10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글은 양태사가 지은 밤의 다듬이 소리를 듣고 라는 한시로 정효공주 묘지와 함께 이 국가의 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왕 때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된 그가 힌트 2개 나왔죠. 정효공주하고 문왕이라고 하는 왕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발해죠. 발해 문왕의 딸이죠. 이 정효공주.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1번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발해의 교육기관의 이름 같이 기억을 해 놓겠습니다.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를 마련하는 거 신라고요. 정사함에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거 백제. 관리 선발을 위해서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는 거 통일신라 원성왕이 하는 거고, 청현각과 보문각을 설치해서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이거 고려시대 때 관학 증진을 위해서 예종이 하는 겁니다. 예종.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자, 10번에 1번으로 발해 설명 찾겠습니다. 11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국가의 유적과 인물을 찾아서 자, 일정 및 경로를 한번 볼게요. 중경현덕부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뭐 고분군에 갔더니 정효공주, 효의 황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정효공주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지명이 굉장히 낯설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영역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들은 중경현덕부라고 하는 여기 요 명칭과 정효공주묘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요. 이거 발해 관련된 얘기입니다. 발해.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중앙군으로 구소당을 편성하는 건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그럼 1번이 바로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1번이네요. 나머지가 다 맞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이것이 발해의 특징이구나 라고 한꺼번에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중정대를 둬가지고 관리를 감찰하고요. 중정대에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립니다. 영토 제일 컸을 때. 인안이나 대흥 등의 독특한 연호를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고요.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 제도 마련하는 것도 요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많은 숫자 나오는 국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발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았는데 요 나머지 4가지의 특징이 발해의 특징인 걸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마지막 12번.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일본 나라현 헤이조쿄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이다. 이 목간에 보이는 고려라는 명칭을 통해서 일본은 이 국가를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사실 교과서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는 내용이에요. 고려 국왕이라고 지금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고구려는 아니고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간에 있는 고려는 발해 국왕에 썼던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고려 국왕이라고 썼다라고 해요. 발해입니다. 발해.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중정대를 두어서 관리를 감찰하였다. 방금 위에서 나왔죠. 중정대를 두어서 관리 감찰했어요.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 신라 때 법흥왕 때 썼던 거고요. 군사조직 구서당 십정 나오는 것도 이거 통일신라 얘기고, 골품제 나오는 거 신라고, 상수리제도 통일신라죠. 나머지는 다 신라랑 연결되는 거고 1번만 발해의 특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문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선별한 문제가 요것들이라서 그렇긴 했지만 통일신라에서 통일신라라는 걸 이룩을 하고 이 넓어진 땅과 혼란스러운 시대를 정리해서 왕권을 강화한 사람 누구냐? 신문학 문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발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많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냥 발해라는 국가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발해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걸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누가 물어봤을 때 발해 우리 역사지, 고구려 계승한 우리 역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발해 문제는 좀 지엽적인 것도 나와요. 좀 지엽적인 것도 나오고 다만 전혀 못 푸는 문제는 안 나온다. 이 문제가 너무 낯설다면 오답들이 굉장히 낯익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제일 낯선 거가 답이 되는 경우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는 논다라는 거죠. 정보가 많이 없는 거는 뭐 단점이기도 한데 몇 개만 외워놓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다 나온다는 거니까 사실은 발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네, 우리 남북국 시대라고 불렀던 통일신라하고 발해 문제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